초등학교 수학은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문제집에 어디를 안 풀었다, 아 내가 이 유형을 스킵한 것 같다, 이게 구멍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게 없으면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는 6가지가 있거든요. 용어의 정의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용어의 정의들을 있는 그대로 말로 옮기면 그게 바로 공식이 돼요.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노트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생각노트가 그래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찾아주시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맡기고 싶어서 진짜 등록까지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상 또 고민되셔가지고 상담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생각노트의 창쌤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이렇게 안 하시고 한번 수업을 딱 할 때 앞에 있는 분수부터 뒤에 있는 분수까지 쭉 하고, 도형을 할 때도 앞에 있는 도형 다시 하고 지금 하는 도형하고 앞으로 배울 도형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혹시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교육과정에서 놓치는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합리적이고 해볼 만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제가 생각하는 구멍은 뭐 3학년 1학기에 어떤 단원을 안 풀어서 구멍이 생겼다, 5학년 2학기에 어떤 단원을 안 풀어서 구멍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이게 없으면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는 6가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구멍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구멍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칙연산의 의미를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3 더하기 8을 11을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한테 7개씩 8명한테 나눠주니까 3개가 남았거든요. 자, 그럼 8 곱하기 7까지 알았어. 8 곱하기 7에서 더하기 3이에요, 빼기 3이에요. 어렵죠? 특히 중학교 2학년들 이제 2학기 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 이런 게 나와요. 주사위를 3번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에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주사위 1개 던지고 동전 1개 던져. 그럼 이거는 주사위는 6개고 동전은 앞뒤 2개니까 8개냐 16개냐 8 곱하기 2냐, 아니면은 8 곱하기 8이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2의 8제곱이냐,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사칙 연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데, 이거를 놓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중학교 가서 식 세우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1차 방정식 풀고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식을 정말 못 세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우는데 대표적으로 속력, 시간, 거리가 나와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지 속력이 뭐 시간 곱하기 거리인지, 이걸 아이들이 너무너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왜 헷갈려 할까요? 이 사칙 연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답하냐면, 1시간에 5km씩 3시간을 갔어? 그러면 몇 킬로미터 갔어? 15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 5 곱하기 3을 했어요. 자 봐봐, A라는 속력으로 B시간 갔어. 그럼 몇 킬로미터 간 거야? 그럼 애들이 아까 말했던 거를 떠올려서 A 곱하기 B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처음부터 식을 못 세웠을까요? 이 아이는 5 곱하기 3을 지가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시간에 5km씩 3시간을 가면 15가 된다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5 곱하기 3은 15라는 식으로 환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면 대답하죠. 근데 이런 물어보는 작업들을 통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되는 아이가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한 20-3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들을 딱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의 의미만 가지고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노트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더하기가 뭐고 곱하기가 뭐고 이걸 어떻게 식으로 바꿀 거고, 이 식으로 바꾼 거를 말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시키거든요. 2, 3학년 아이들한테도 1차 방정식 문제를 주면 풀지는 못해도 식은 세워내더라. 여기까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의 스킬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도 2일차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아이들이 사칙 연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되는지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남았다는 게 더하기냐 빼기냐, 이 상황이 곱하기냐 나누기냐, 이게 분수로 갔을 때 자연수에서 하던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사칙 연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수, 소수, 자릿수의 의미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소수의 곱셈 가르치잖아요. 1.8 곱하기 3.7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18 곱하기 37을 한 다음에 소수점 밑에 있는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를 한 칸, 두 칸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알면 절대 안 된다. 18 곱하기 37은 666인데 이게 666이야, 66.6이야, 6.66이야, 0.66이야, 아니면 0.066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1.8 곱하기 3.7이 대충 얼마겠어? 라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꼭. 그럼 1.8 곱하기 3.7이니까 대충 2 곱하기 4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2 곱하기 뭐 3.5랑 비슷해서 대충 7이나 8 정도가 나와줘야 합리적인 답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하면은 66.6, 0.66 이렇게 찍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8 곱하기 3.7이라는 이 답이 대충 어느 정도의 점이 찍히는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기계적으로 해가지고는 중고등학교에서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도 제가 저번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9분의 7 나누기 7분의 1 하면 애들이 이거를 그냥 9분의 7 나누기 7분의 1 왠지 7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9분의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9분의 7을 7분의 1개씩 나눠주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또는 7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9분의 7이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모이면 자릿수 개념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소수와 분수의 개념을 잘 합쳐서 자릿수의 개념을 환산을 낼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기한 게 뭐냐면 4학년 때 큰 수 이런 단어를 배우고요, 또 3, 4, 5학년 쭉 가면서 분수, 이제 소수 많이 배워요. 근데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9분의 7 나누기 7 하면, 아니 9분의 7, 9분의 1로 나눈 피자 조각 7개가 있어요. 이걸 7병원이 나눠 먹으면 9분의 1씩 먹는 거잖아. 이 정도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정답을 강조하면서 계산에 나누기는 역수를 곱해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초등학교에서 구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말을 식으로 바꾸느냐 이건데요. 말을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칙 연산의 의미를 굉장히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수학 문제가 쫙 있잖아요. 그 안에서 되게 문제가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왜 안 되냐면, 문제를 딱 보고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조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이해하고 싶은 바가 뭐냐, 이거를 줄을 딱딱 쳐가면서 1번 문장, 2번 문장, 그래서 1번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2번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구하라는 걸 구하려면 요거와 요걸 이렇게 해줘야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결국은 구조와는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되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굉장히 쉽게 해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게 남으면 초등학교에서의 큰 구멍이 된다. 중학교 1, 2학년을 정말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도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세모가 뭐냐, 세모. 그럼 세모와 삼각형은 뭐가 다르냐. 그냥 동그라미랑 원은 뭐가 다르고 직선은 뭐가 다르냐. 직선이라는 게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만나 안 만나 하면 이거 안 만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같은 평면 위에 있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만납니다. 왜? 직선은 끝나지 않거든요. 얘네들 끝까지 연장시킨 게 직선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들, 용어의 정의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용어의 정의들을 있는 그대로 말로 옮기면 그게 바로 공식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못하고 그러면 갑자기 중학교에 가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외워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그걸 활용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저는 요구하냐면,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야 아니야. 그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아니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이런 질문들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도형들은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강조하다시피 직사각형과 삼각형, 그리고 크게 잡았을 때 원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게 결국은 이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직사각형을 아주 잘게 쪼개서 붙이는 게 적분이 되는 거고, 직선이
직선의 길이를 극한으로 짧게 만들면 이게 결국은 미분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새로 보는 도형이 나왔을 때 이 도형을 내가 아는 도형으로 쪼개내는 이 관점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듣도 못한 막 별 모양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별 모양 어디서 풀었었는데 어떻게 풀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이 별 모양은 네가 배운 적이 없는 모양이야. 네가 이 모양을 네가 배운 모양으로 쪼갠다면 너는 어떻게 이걸 쪼갤 것이니?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인 거죠. 이게 첫걸음이 뭐냐면, 내각의 합 구하거나 할 때 있잖아요. 도형의 내각의 합을 구할 때 결국 우리가 이걸 삼각형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줘요. 이건 결국 뭐냐면, 내가 배우는 도형들은 앞으로 삼각형, 사각형, 원만 가지고 다 해내는 거다. 요거를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각종 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저기 사다리꼴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사다리꼴을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역량을 아이들한테 꼭 확인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구멍이다. 마지막이 잘 되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비례와 비와 비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와 비율이 결국은 나중에 이게 닮음이 되고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결국 이렇게 쭉쭉쭉 확장이 되어 나가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 과정을 기계적으로만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에 남은 거는 뭐밖에 없냐면, 비례식 있을 때 바깥의 꺾기를 곱하고 안의 꺾기를 곱한다. 이거밖에 아이들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늘 뭘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풀게 하냐면은, 과자 3개 1,500원인데 과자 7개 를 사면 얼마니? 아이들한테 이게 늘 풀으라고 하고 이걸 식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부채꼴 나오죠. 부채꼴 나왔을 때,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야. 자, 100파이라고 하자. 자, 이 100파인데 180도면 원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90도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4분의 1이죠. 자, 그럼 만약에 60도야. 6분의 1이죠. 자, 그러면 1도야. 1도면 어떻게 돼? 36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X도야, X도. X도면 원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원의 넓이를 일단 360개로 나누고 거기다 X를 곱해서 해보니까 이거는 원래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X다.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비와 비율의 관계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제일 빵꾸 나냐면요, 아이들한테 원주율이 뭐니? 원주율. 얘들 다 뭐라고 하냐면 3.14라고 해요. 저는 원주율 3.14다? 이 말은 마치 뭐랑 똑같은 생각하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연필을 들고 이거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300원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는,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파이야. 그럼 지름이 2인 원의 둘레 길이 얼마니? 그러면은 2파이죠. 그 다음에 지름이 만약에 10이야. 이 원의 둘레 길이 얼마니? 10파이예요. 자, 그럼 반지름이 만약에 R이야. 그러면 지름은 2R,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냥 공식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 이렇게 외우고 오니까 전 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과정 가서 너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초등학교 수학은 구멍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문제집에 어디를 안 풀었다, 내가 이 유형을 스킵한 것 같다, 이게 구멍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유형들은 중학교 때 다뤄야 될 유형이거나, 아니면 이 유형을 잘 알아야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중고등학교 수학을 잘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놓았느냐, 그리고 그 길러 놓아야 되는 역량은 아까 그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고, 이게 바로 구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 6가지가 되는데 도대체 뭘 구멍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 6가지 역량을 잘 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구멍을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